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푹 쉬고 왔는데 확인해 봐야 할 이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는 5월의 FOMC 금리 결정입니다. 일단 동결로 점쳐지고는 있고 또 앞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시장 영향도도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할까요? 뭐 많이들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5월 7일에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5월 8일 정도에 알 수 있는데 동결 확률이 뭐 거의 100%에 가깝죠. 5월에는 100%의 확률로 뭐 거의 100%의 확률로 네. 동결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책 결정보다는 이제 향후에 인하 시그널을 어떻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4월에 이 베이지북이 있었잖아요. 네. 이 베이지북은 지금 FOMC의 결정을 앞서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될 텐데 거기서 보면 당장에 이제 급격한 경제 변화는 없으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가 상당히 좀 전망이 악화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뭐 조금은 시장이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당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평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연준 의원들이 동결이지만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일부 위원들은 6월에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이긴 한데 뭐 관세가 이제 불확실하긴 하지만 유예 협상 이 여지를 줬기 때문에 네. 물가 충격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기업들의 고용이나 동결이 고용이 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적으로 좀 이 둔화되는 부분들이 확연하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5월에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로 높은 상황이지만 이 동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앞으로의 인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또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이벤트로 내일 새벽 함께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월 FOMC 금리 결정 이렇게 다뤄봤고요. 아니,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파월 의장 얘기를 좀 뭐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FOMC 금리 결정이라는 게 5월에 굉장히 뭐 이제 다들 동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기자회견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파월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와의 파월이 갈등을 만든 건 아니지만, 파월 연유 의장이 갈등을 만든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파월을 뭐 소위 말해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상황인데 일단 블랙아웃 그러니까 이제 FOMC가 열리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이상은 이제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 이전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4월 중순쯤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의 이중 충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중 충무가 어떤 거냐면 고용과 물가. 네.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실 굉장히 밸런스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고용이 굉장히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잡다 보면 고용이 안 좋아지다 보니 이 두 가지 책무를 잘 다뤄야 하는 게 연준인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연준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물가가 주요 중앙은행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물가만 잡는 거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긴 하는데 연준은 두 가지 책무가 있다 보니까 혼돈이 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어떤 고용 상태가 조금 뭐랄까요 좀 연준 4월 16일 이후의 데이터들을 보시면 물론 최근에 나왔었던 그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좋게 나왔지만 네.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었잖아요. 17만 건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졸트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no hire, no fire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도 채용도 그러니까 해고도 채용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GDP 나오라든지 이런 거 보면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탠스 그리고 트럼프의 협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가 자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사실은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조금은 완화시켜 왔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어떤 약간의 톤 조절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5월 FOMC가 결과 자체는 그렇게 좀 뭐랄까요. 밍밍할 수는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부 의원들의 이 FOMC 이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힌트를 줄 수 있고 그 전에 FOMC 직후에 나오는 연준의 기자회견,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의 어떤 그 6월 이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제시한다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도 좀 잘 안 나오고 있고 저희가 쉬는 사이에 ISM의 지표들도 발표가 됐잖아요. 뭐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니죠. 네, 물론 신규 동반이- 주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선행 지표, ISM도 선행 지표이긴 하지만 그 선행 지표에서도 선행 지표가 신규 주문 같은 건데 네. 그건 괜찮긴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고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네.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뭐 다각적으로 판단하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특히 파월 연준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트럼프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경제 자체에 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많을 파월 의장입니다. 6월의 금리 인하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국 관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승절 열병식에 의장대를 또 파견한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은 좀 뚜렷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벤트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분리된 세계로 나아간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속에서 숨겨진 의미들을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네. 이를테면은 러시아 정승절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9일인데 이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이 참가한다라는 거는 어떤 지정학적 우려 요인이나 아니면 갈등이 점점점 더 골이 깊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중국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원래 우방이었던 지역에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네.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한국과 일본과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중국이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또 이제 미국이라는 또 큰 판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네. 입장에서도 방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보면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러시아에 일정 부분 지분을 남긴다라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미국과의 어떤 대척점에 서기 위해서 내지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방위적인 관세의 부과에 EU나 한국, 대만 아니면 뭐 동남아를 비롯해서 너희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미국과 대항하자라는 게 잘 안 됐다라는 거에 의미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또 굉장히 많은 쿠션을 해석을 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 이거는 중국이 뭔가 자기의 포지션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과의 대척을 지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승절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고, 네. 뭐 이렇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던 이벤트이고 그 기간이긴 합니다만, 워낙 그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둘이 테이블에 앉는지가 중요한 시점에서 네. 만약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스탠스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또 한 발짝 내지는 테이블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약간 연대하는 느낌도 있었고, 또 연대하다가도 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통해서 또 러시아를,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외교나 지정학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일방으로 어떤 적도 아니고 일방으로 동지도 아니고 서로가 갈등과 견제 내지는 약간의 또 협상 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트럼프가 뭔가 협상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하면서 약간의 견제를 네. 하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포지셔닝이 애매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또 인정해줘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그렇다면 중국 입장,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승절 이후에 내지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약간 지금 18개 국가가 대상인데 그중에 네. 17개 국가는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딱 하나의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전환의 기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중국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벤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얽혀있는 나라들이 참 많네요. 휴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EU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냉전, 콜드워 시대에서는 명확했잖아요. 이제 네. 소련, 공산당, 그리고 이제 미국, 그다음 자유주의 이쪽이 명확했는데 그때는 또 왜 명확할 수가 있었냐면 서로 간에 이 소위 말하는 무역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때 당시엔 중공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90년대 이전까지는 물동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성국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물동량이 있잖아요. 무역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망치안이라고 하나? 이게 내가 쟤를 죽이려고 하면 나도 죽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역량이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나와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그리고 완벽하게 적도 아니고 완벽하게 동지도 아닌 상황인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독일은 또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있고 러시아하고도 가스를 끊어내긴 하지만 뭐 이런 얽혀 설켜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미국이 또 때린다고 동지가 적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또 적을 앉는다고 동지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이 한바탕 분기 동안 뭔가 노이즈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서로가 약간의 인정할 거리들을 주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 관세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 있는 거잖아요. 네. 관세도 뭐 미국의 지금 의도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현 상황 100% 외면할 수 있는 적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역 협상이 참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중국 관련 이슈 토파봤는데요. 마지막 이슈로는 연휴 동안 좀 난리가 났었던 환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또 대만 달러 강세가 나타났어요. 미국이 좀 이제 환율에 압박을 준 것의 영향이냐 이렇게 풀이가 되고도 있는데, 일단 그만큼 우리나라 환율도 급격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해석해 주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한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하면 거의 6일, 7일 동안 쉬는 동안에 네. 특히나 이제 회자가 됐었던 게 이제 대만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인데,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그리고
통상 압박으로 이제 환율, 특히 이제 자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유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첫 발점이 대만 달러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대만 측에서는 뭐 중앙은행의 참여나 아니면 협상에서 환율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같이 대만 달러가 강해지면서 여기 확률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네. 지금 또 NDF에서 보면 1375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5월 초로 하면은 한 1440원에서 거의 70원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워낙 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물론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죠.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해졌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원화 자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강해져서 강한 거냐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강해지면서 강해진 거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상당히 사들여 왔을 텐데 지금까지 원화가 강해지는 사이클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샀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화가 약해진 상황에서 원화가 강해졌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달러화가 약해진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의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미국의 헤게모니 내지는 미국이 현재 갖고 있었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수출주들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힘들고 관세의 영향으로 힘들다 보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강하게 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환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뭐 추경을 비롯한 성장률을 약간은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가미돼야 되고 무엇보다 수출이 더 올라서야 되는 그런 가능성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대만 달러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만의 보험사들이 네. 이 환해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해지를 안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그러니까 그 GDP 대비 한 330%의 그 외화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할 때 환을 열고 투자할 수도 있고 환을 닫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을 열고 투자한다라는 거는 환대제를 안 했고 달러가 더 강해지면 소위 말해서 양방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 치면 달러도 먹고 주식 자체의 가격의 상승도 먹는 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주식이나 미국의 자산이 하락을 하고 더불어서 달러까지 더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 소위 말해서 이제는 또 소위 양방으로 터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지션을 서둘러서 줄이는 과정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만 달러가 상당히 강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 어떤 식의 액션을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를테면은 최근에 조선주들은 환을 삼성중공업 빼고는 다 열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높은 환율에서는 조선주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좋았잖아요.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 중에 또 환율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환율이 이렇게 깨지다 보면 이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 높은 환율이 조선주한테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또 환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단순히 원화가 강해졌으니까 외국인들이 사지 않을까라는 그 배경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정도로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의 성장성에 발맞춰서 움직여준 원화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번 이슈 함께 그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바로 국내 증시 힌트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장 조선주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조선주가 그렇다고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고 연휴 동안에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이 오픈 개장을 앞두고서는 조금은 주춤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좋았고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였고
원화도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롯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대한 베팅은 아니었다라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이 자금의 흐름이 이머징 쪽으로 흘러오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네. 예, 나쁘지 않은 분위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약간 재밌는 이제 보고서를 했는데 이 자산의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S&P 미국이 상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세계화. 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거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세계화라든지 어떤 기술 발전, 그리고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용인되지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자체도 독립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네. 역세계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져 있잖아요. 물가가 네. 높다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용인이 안 되는 거죠. 높은 밸류에이션이. 그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용인이 되겠지만 당장은 실적 자체나 관세의 영향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높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의 자금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아니 세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얘기하던데 딥시크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정점을 지난 거다. 그러니까 미국만 꼭 성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BOA가 더찌는 미국의 재정 지출이 정점을 지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지출이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도 조금은 떨어지는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마가는 유럽의 어떤 재정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유럽을 깨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딥시크나 더찌나 마가, 그러니까 딥시크는 이제 M7의 성장, 네. 내지는 더찌는 정부의 재정 지출, 그리고 마가는 미국만 갔었던 그 상황이 이 어떤 그 세 가지의 이 단어로 미국 예외주의나 미국 홀로주의가 아니라 미국 이외에도 유럽도 돈을 쓰고 있고 딥시크라는 미국 M7 말고도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IB들은 물론 딱 집어서 우리나라 원화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쪽이나 전체적으로 자금이 이렇게 미국에 좀 쏠려 있었던 게 흘러오는 분위기가 당장 한두 달 올해의 느낌이 아니라 큰 틀에서 거의 15년 동안 미국의 홀로 상승이 이어졌었거든요. 이게 좀 크게 바뀌는 상황이지 않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당한 저평가가 당장은 단기로 올라와서 이제 또 앞에 얼마나 치고 가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큰 밸류에이션적인 변화가 있다면 한국의 어떤 저평가는 올해 내내 계속 조금은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글로벌 IB들이 최근에 보시면 한국을 중립으로 상향했다라든지 네. 오히려 좀 뭐랄까요 바이리스트에 올리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힌트까지 찾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